손정은 오군 부춘현 출신으로 송견의 막내 동생입니다. 그는 송견이 의병을 일으켰을 때 송견을 따라가지 않고 고향 사람 및 친족 5에서 600명을 규합해 고향을 지켰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많은 무리가 몸을 의탁해왔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형인 송견이 죽었고 그의 후사를 이은 조카 손책이 강동 정벌에 나서게 되었는데 손책은 유효의 군대를 격파하고 여러 현들을 평정하는 위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손책은 회계를 공격하기 전에 삼촌인 손정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손정은 식솔들을 인솔해 전당연에서 손책과 만나 그에게 힘을 보태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은 손책은 회계를 공격해 들어갔는데 회계태수 왕랑은 고릉에서 요충지를 선점해 손책의 공격을 막아냈고 이로 인해 손책은 수차례 강을 건너가 싸웠음에도 이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정은 손책에게 왕랑이 요충지에 의지해 성을 지키고 있으니 공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산옥은 남쪽으로 수십 리의 거리에 있는데 그 길은 기묘한 지름길이다. 마땅히 그곳으로 나아가 그 안을 굳게 지키면 이른바 왕랑이 방비하지 못한 곳을 공격하는 것이고 왕랑이 상상하지도 못한 곳으로 출진하는 것이다. 내가 마땅히 직접 무리를 거느리고 군의 전대가 된다면 반드시 격파할 수 있다. 라고 조언했고 이에 손책은 손정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손책은 군중에 거짓으로 명을 내리며 요사이 연일 비가 내려 물이 혼탁해졌고 이로 인해 물을 마신 병사들 대다수가 복통에 시달리니 앵부 수백 개를 급히 갖추어 물을 맑게 만들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고 어두워지자 계획대로 불을 태워 왕랑을 속인 뒤 곧바로 군대를 나누어 야밤에 사덕의 길로 들어가 고천들을 엄습합니다. 왕랑은 손책이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공격해 들어오자 매우 놀랐고 주운 등을 보내 손책을 막게 했으나 손책은 주운 등을 격파해 죽이고는 마침내 회계를 평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손정은 회계를 정벌하는 데 있어 큰 공을 세웠기에 손책은 표를 올려 손정을 군무교위로 임명하고 그에게 중임을 맡기려 했으나 손정은 고향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관직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손책은 할 수 없이 손정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이후 손책이 죽고 송건이 이를 통괄하게 되었을 때 소위 중랑장의 관직을 지냈다고 하며 마침내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손부는 송견의 형인 송강의 아들로 송견에게는 조카이고 손책과 송건에게는 사촌이 됩니다. 당시 손부는 군의 도구와 수장의 관직을 역임하고 있었는데 송견이 장사군에서 의명을 일으키자 손부는 관직을 버리고 송견을 따라 정벌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이후 송견은 청주에서 전사해버렸고 이에 손분이 송견의 영구를 옮기는 것을 돕고 남은 장수와 병사들을 거느리고 원술에게 몸을 위탁했기 때문에 송견 사후 손분이 사실상 뒤처리를 도맡아서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술의 사촌형인 원소가 회계 출신 주왕을 국왕태수로 임명한 것을 기점으로 원소와 원술의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기에 원술은 손분을 보내 음릉연에서 주왕을 공격하라 명했는데 손분은 임무를 착실하게 수행하여 주왕을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원술은 표를 올려 손분을 예주자사로 임명했다가 단양도의로 관직을 옮기도록 했으며 정로장군의 관직을 주어 산월 쪽을 공격해 평정하도록 합니다. 조정에서는 유효를 양주자사로 임명했으나 유효는 원술이 회수 남쪽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지인 양주로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원술의 휘하에 있던 송분과 오경은 유효를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영접하여 그가 고가연에 머무르도록 해줬는데 이 덕분에 유효는 그곳에서 힘을 기르게 됩니다. 이후 원술이 참명을 꾀하며 여러 군현을 공격해 함락시키자 유효는 본능, 장영을 보내 강변에 진을 쳐 이를 막도록 했고 손분과 오경은 원술에게 등용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효에게 핍박을 받아 모두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손분과 오경은 역양연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원술은 그들에게 다시 명을 내려 유효의 장수인 본능과 장영을 공격하라고 했으나 그들은 몇 해가 지나도록 상대를 공략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손책이 원술을 설득하여 직접 강동 정벌에 나서게 되었고 이에 손부는 손책을 따라 장영, 본능을 격파하고 마침내 진격하여 유효의 군대를 물리쳤기에 유효는 예장군으로 달아납니다.
손책은 유효를 격파한 뒤 손본 오병을 수춘으로 보내 원술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했는데 그 즈음에 원술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며 백관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술은 손분을 국왕태수에 임명했으나 손분은 원술이 패망할 거라고 예상했는지 관직을 받지 않고 처자식을 버린 채 장강 남쪽으로 돌아와 손책에게 합류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원술은 오병이 광릉을 지키게 했고 손책의 족형인 선양을 여남태수로 임명했으며 손분을 장군으로 임명하여 병사들을 거느리고 수춘에 머무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책은 강동 정벌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신을 보내 지금 강동을 정벌하려 하나 아직 두세 분의 뜻을 알지 못하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오병은 곧바로 관직을 버리고 손책에게 왔고 손부는 난처한 상황이었으나 나중에 그 상황을 모면하고 돌아왔는데 손양은 길이 멀어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손분이 손책에게 합류했을 때는 이미 손책이 오와 회계 두 개의 군을 평정한 상태였으며 손분은 이후에 여강태수 유운, 강하태수 황조를 격파하는 굵직한 전투에 모두 참여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장에 있던 유효가 병사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바로 진격하여 예장을 공격해 평정할 때도 공을 세웠기에 손책은 상소를 올려 손분을 예장태수로 임명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단양 출신 동지가 스스로 여릉태수가 되어 손책과 맞섰기에 손책은 손분의 아우인 손보를 남창현에 주둔시킨 뒤 손분에게 형께서 지금 예장을 지키고 계시는데 이는 동지의 목구멍을 움켜쥐고 그 관문을 지키는 격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 형편을 엿보다가 궁의로 하여금 진격하게 하고 공군으로 하여금 지원하는 형세를 취하게 한다면 한 번에 평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래서 손부는 동지가 병에 걸린 틈을 타 곧바로 손책의 계책대로 일을 진행시켰는데 주유가 파구에 도착해 공격을 시작했고 손보가 마침내 진격하여 여릉을 점거했다고 합니다. 손책이 강동 정벌을 완료하여 점차 세력이 강성해지자 조조는 원소와 싸우기 전에 손책과 동맹을 맺기 위한 일환으로 혼인을 통해 우호를 다지려 했는데 이때 손분의 딸이 조조의 아들인 조창에게 시집을 갔으니 손분은 조조와 사돈 관계이자 조창의 장인이 됩니다. 건안 13년 손분은 정로장군에 임명되었고 관직에 있은 지 11년 만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손보는 손분의 동생으로 손보가 어린아이일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인 손분이 손보를 직접 길렀고 이로 인해 손분과 손보의 우애는 매우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는 손책의 강동 정벌 때부터 활약을 시작해 손책이 3개의 군을 평정할 때 도움을 주었고 손책이 단양의 7개의 현을 정벌할 때는 역양에 주둔하여 혹시 모를 원술의 기습을 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책을 따라 능양현을 공격해 조랑 등을 산채로 사로잡았고 손책이 여왕태수 유운을 엄습할 때는 앞장서서 병사들을 이끄는 등 많은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손책은 손보를 여릉태수로 임명했는데 손보는 휘하 성들을 위로하며 안정시켰고 지역을 나누어 관리들을 두었으니 통치를 하는 능력이 꽤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후 손보는 평남장군 가절로 승진했고 교주자사까지 겸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손책이 죽고 송건이 손책의 뒤를 이어 이를 통괄하게 되었을 때 손보는 송건이 못 믿어왔는지 조조와 몰래 서신을 주고받다가 일이 발각되었다고 하며 이로 인해 송건은 손보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차마 그를 죽이지는 못했고 이에 손보는 감옥에서 몇 년간 있다가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전약에 따르면 손보는 송건이 강동을 보존하여 지킬 수 없음을 우려했고 이로 말미암아 송건이 복야현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자 곧바로 사람을 시켜 서신을 보내 조조를 부르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이 이를 송건에게 고발했고 이에 송건은 곧바로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손보를 속인 다음 장소와 함께 손보를 만난 뒤 그 자리에서 손보에게 형은 즐겁게 사는 게 실증이 나서 다른 사람을 부른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손보는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송건은 손보가 조조에게 쓴 소신을 꺼내 장소에게 줬고 이를 장소가 손보에게 보여주자 손보는 부끄러워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송건은 손보의 측근들을 모두 죽이고 그의 사병들을 해산시켰으며 선물을 옮겨 동쪽에 두었다고 합니다. 오나라를 좀먹으며 수많은 만행을 저지른 손중과 손침이 바로 손정의 증손자들입니다. 손보가 이제 막 손책의 뒤를 이은 송건을 못 미도하여 조조와 내통을 한 것처럼 손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행보를 보입니다. 당시 손부는 조조가 형주를 점령하여 남쪽 땅에서 위세를 떨치자 이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아들을 조조에게 볼모로 보내려 했는데 오군 태수 주치가 손분을 만나 그를 설득했기에 손부는 마침내 조조에게 항복하려는 뜻을 접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송견 때부터 활약한 송가의 사람도 조조를 두려워하여 조조에게 항복하려 한 것을 보면 당시 오의 여론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홀로 조조와 싸울 것을 주장하고 주유와 함께 여론을 바꾼 노숙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문무를 겸비한 오나라 장수 낙통은 송건의 주선으로 손보의 딸과 혼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손정, 손분, 손보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